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눈앞 화면에 숫자로 떠 있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준비한 돈, 오늘 계약을 마치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목을 조여오듯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동산 중개인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도 재촉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초조해하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꼭 계약해야 돼. 제발 빨리 진행해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은행 직원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이 거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눈빛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듯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키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멈추라는 걸까?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며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내 통장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8천만 원이 사라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파멸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검은 화면에 비친 은행 내부를 살폈습니다. 뒤쪽 대기석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양복 차림, 다른 하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은근히 내 쪽을 향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지? 우연일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등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열까지 세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소리가 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연숙, 올해 58, 평생 모아온 돈과 대출금으로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평범한 엄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낯선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계약이라면 이렇게 불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받았고 계약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기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판사 속에서 두 남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송금 안 해? 집주인이 계속 독촉해. 오늘 못하면 끝이야. 나는 목소리가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의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안의 소음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번호표 호출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심장의 고동만이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준비한 함정일까? 8천만 원이라는 돈만이 걸린 게 아니었다. 내 아들의 미래, 내 가족의 희망, 내 삶 전부가 걸려 있었다. 송금 버튼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제발 지금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길 빌었다. 은행 대기석에 앉아 손을 떨며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송금 직전에 두고 흔들리고 있는지 그 과정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는 교사 연금과 작은 가게 운영으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직장을 잡아 독립했고 작은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예비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아들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과 예금에 더해 대출을 얹으면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아들이 원하는 지역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부동산을 찾았을 때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역세권이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다른 손님이 보기 전에 계약금만 빨리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긴장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 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부동산은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 직접 만남은 어렵다면서 사진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과 중개인이 말한 이름도 일치했고 집 구조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기로.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꼭 끝내야 돼. 예비 신부도 너무 불안해해. 내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 준비가 다 꼬일 것 같아. 나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오늘 다 해줄게. 평생 엄마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일일지도 몰라. 은행으로 가는 길에 나는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적금을 넣던 시절, 매달 은행 창구에서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들으며 기뻐했던 기억,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남편의 부재를 채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나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무사히 마치자. 아들에게 멋진 신혼집을 선물하자. 은행 로비는 월요일 오전답게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312번, 내 차례가 오기를. 손에는 5개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은행 도착했어. 잘하고 있지지. 오늘 꼭 끝내야 돼.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러나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속 전화로 압박했고, 집주인이라는 사람도 오늘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약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위험은 가까이 와 있었던 겁니다. 은행 안의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내 번호가 불렸습니다. 3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챙겨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서류를 건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고 화면을 보던 눈빛이 굳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내 손에 건네졌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내 계획은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집을 마련하려던 희망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나는 대기석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정말 이 계약은 안전한 걸까? 8천만 원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아들의 꿈을 지켜야 할까? 내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느새 나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 가족의 미래였다. 나는 대기석에서 손을 떨며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집주인이 다른 손님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송금 버튼은 눈앞에 있었고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제발 오늘 안에 끝내줘. 예비 신부도 불안해해. 나 정말 이 집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미래를 떠올렸다.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송금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내 인생 전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집주인이라고 했다.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저는 지금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송금하느냐에 따라 계약은 달라집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은 말라붙고 목은 막혔다. 차가운 물이 필요했지만 손이 떨려서 뚜껑조차 열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지만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경고 문장이 내 뇌리를 스쳤다. 지금 송금하지 마세요. 창구 직원이 남긴 그 짧은 메모가 내 안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목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오늘이 아니면 끝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내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의 미래와 내 인생의 안전이 저울에 올려져 있었다. 저울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었다.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목소리는 다급했다. 고객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송금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실망하실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던 시절이 떠올랐다. 작은 돈을 모으며 희망을 쌓던 날들. 그때는 은행이 믿음의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 은행은 나를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대기석 건너편 남자가 눈길을 던졌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손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순간 내 쪽을 향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른 남자도 모자를 눌러쓰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등은 젖어 있었다. 이 낯선 남자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나는 다시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아들의 메시지가 또 떠 있었다. 엄마, 왜 아직도 송금 안 했어? 집주인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오늘 못하면 끝이래. 나는 손이 떨려 답을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소리쳤다. 멈춰야 한다. 지금 보내면 끝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메시지를 또 보냈다. 고객님, 저는 오래 일한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송금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제가 책임집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눈앞의 송금 버튼은 여전히 반짝였다. 마치 나를 유혹하는 붉은 신호등 같았다. 누르면 안 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빛. 나는 다시 직원 쪽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내 눈과 잠시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기다리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개인과 집주인의 목소리,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등 뒤에 낯선 시선, 모두가 내 마음을 조여왔다. 송금 버튼 하나가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지금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제발 진실이 드러나게. 나는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 땀이 차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정도였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만큼 빠르게 뛰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내게는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집주인이 지금 화가 났대. 오늘 안에 끝내지 않으면 계약 파기래. 엄마, 제발 빨리 좀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돈인데, 아들을 위해 은행에 왔는데, 지금은 아들을 지켜야 할지, 아들의 꿈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고객님, 저는 곧 은행 앞에 도착합니다. 집주인도 합류합니다. 그 전에 송금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고객이 집을 본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분명 무언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못하는 듯했다. 내 번호가 불리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서류와 도장을 꼭 쥐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3번 창구로 향하는 길이 마치 긴 터널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건넸다.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다.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얼굴을 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잘못된 거다. 이 계약은 안전하지 않다. 8천만 원은 위험하다. 그러나 아들의 메시지가 다시 울렸다. 엄마, 제발 지금 해. 나 지금 예비 신부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둘 다 너무 불안해해. 엄마, 믿고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직원의 눈빛은 내 심장을 붙잡았다. 지금 이대로 송금하면 끝이다. 모든 게 사라진다. 집주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계약자에게 집을 넘깁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객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다. 창고 직원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러다 잠시 시선을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나는 그 메모를 슬며시 펼쳤다. 글씨는 급히 쓰여 있었지만 분명했다. 지금 송금하지 마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짓는 것이었다.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함정이다. 지금 하면 안 된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대기석 뒤에서 낯선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핸드폰 화면에 비친 판사로 확인했다. 어제부터 보이던 그 남자였다. 낯선 얼굴, 낯선 시선, 그리고 그의 눈빛은 분명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땀은 멈추지 않았다. 등줄기까지 젖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고객님 송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8천만 원을 지켜야 할까? 아들의 꿈을 지켜야 할까? 내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이 울렸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전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등 뒤의 시선과 전화의 압박, 아들의 다급한 요구와 집주인의 위협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송금 버튼은 여전히 내 눈앞에서 반짝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멈추었다. 심장이 외쳤다.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멈춰야 한다. 나는 여전히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하게 손을 꼬았다.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직원이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순간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 통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걸까? 직원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짧지만 강한 시선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 손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다. 머릿속에서 경고 문장이 다시 울렸다. 지금 송금하지 마세요. 직원은 모니터 화면을 옆으로 살짝 돌렸다. 순간 스쳐 지나간 화면에는 낯선 이름들이 보였다. 내 이름과 비슷했지만 분명 내가 아닌 사람의 계좌 기록이었다.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오갔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직원은 황급히 화면을 다시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미 충분한 단서가 남았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 내 심장은 귀에서 폭발하듯 울렸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낯선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핸드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중개인 메시지, 집주인 메시지, 아들의 다급한 전화. 모든 것이 동시에 몰려와 내 정신을 흔들었다. 나는 정신을 붙잡으려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손끝은 떨려서 펜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직원은 또 다른 메모지를 꺼냈다. 통장 사이에 살짝 끼워 넣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뒤를 보지 마세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다. 내 눈은 눈물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직원에게 속삭이고 싶었지만 주변의 낯선 시선이 나를 막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일 뿐이었다. 직원은 그제야 작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개인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계속 귀에 울렸다. 엄마, 제발 지금 해. 나 지금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있어. 엄마, 믿고 있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 몸은 흔들리고 있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이 나를 덮쳤다. 직원은 의자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다. 경찰이 온다니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 모든 게 나를 속이려는 또 다른 연극은 아닐까? 그러나 직원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떨리지만 단단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송금해야 한다는 압박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경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째깍. 내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눈을 확인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는 믿기로 했다. 내 앞에 이 사람을, 내 돈을 지켜주려 애쓰는 이 직원의 눈빛을. 등 뒤의 남자들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나는 핸드폰 화면으로 몰래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신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직원의 말이 다시 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몸은 떨렸지만 내 마음은
단단히 붙잡았다. 송금 버튼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손을 올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창구 앞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직원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에 비친 글자들이 내 눈에는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연신 뒤쪽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 심장은 계속해서 두근거렸고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방 속 손수건도 이미 축축해져 있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 아래쪽으로 손을 살짝 내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가 뭔가를 눌렀다는 것을. 비상 버튼, 경찰을 부르는 장치일 것이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안에서 공포가 다시 일렁였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계약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굳어 있었다. 말을 꺼내면 떨리는 목소리가 들킬 것 같았다. 등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검게 켜서 반사로 확인했다. 남자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만약 그들이 나를 끌고 간다면 8천만 원은커녕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다. 직원은 다시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단호했다. 조금만 버티라는 뜻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다. 송금하지 마세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글씨가 내 가슴에 불처럼 새겨졌다. 나는 2 손으로 통장을 감쌌다. 절대로 이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한다.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핸드폰은 또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왜 아직도 송금 안 했어? 집주인이 화내고 있어. 오늘 놓치면 끝이라고 했잖아.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막혔다. 아들의 말이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다. 그러나 동시에 내 인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척하며 내게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경찰이 들어올 겁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내 2 손은 여전히 통장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종이 안에 내 인생과 내 미래가 담겨 있었다. 등 뒤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남자 하나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문을 든 채 걸어오더니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신문은 펴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종이 너머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신문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심장은 더 크게 울렸다. 직원은 그 광경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을 빠르게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믿어야 한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 나 혼자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중개인의 메시지였다. 집주인이 지금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만약 그가 진짜로 들어온다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 앞에 직원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직원은 마침내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기록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거래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여러 건 걸려 있었다. 나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들의 목소리도, 중개인의 압박도, 등 뒤의 남자들의 시선도 모두 희미해졌다. 화면에 적힌 낯선 기록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함정이었다. 나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는 함정이었다. 직원의 눈빛이 다시 단호하게 나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몸은 떨렸지만 내 마음은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송금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등 뒤에서는 남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찔렀다. 앞에서는 직원의 눈빛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나는 양손으로 통장을 꼭 쥐고 있었다.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화면을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치 뭔가를 결심한 듯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낯익었다. 나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있는 듯한 울림, 내 기억 속에서 오래된 찬양이 흔들렸다. 나는 눈을 찡그리며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목소리, 진지한 눈빛,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그러나 지금은 긴장과 공포 때문에 그 기억을 붙잡기 어려웠다. 등 뒤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들려왔다. 신문을 든 남자가 몸을 기울이며 마치 내 통장을 훔쳐보려는 듯 시선을 흘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더니 빠르게 펜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는 통장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종이를 꺼냈다. 글씨는 짧았다. 절대 눈을 돌리지 마세요. 곧 경찰이 들어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나는 종이를 쥔 채 눈을 들어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주 짧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핸드폰은 또 울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다. 엄마, 제발. 집주인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 오늘 안 되면 끝이라고 했어. 왜 아직도 송금 안 해? 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다. 아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 앞에 직원이 보여준 단서들은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기억하냐니? 내가 왜? 나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화면을 돌려놓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 박지연이에요. 예전에 압구정 초등학교 2학년 3반. 할머니가 제 담임이셨어요.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압구정 초등학교 2학년 3반. 그 말은 오래전 내 기억을 강하게 흔들었다.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내 머릿속에 작은 소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 점심시간이면 급식비를 못 내서 운동장에 서 있던 아이, 늘 조용했지만 눈빛은 맑았던 아이,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이, 정말 지연이니? 직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네 선생님. 저예요. 저 그때 선생님께서 급식비도 몰래 내주시고 학용품도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편지 써주셨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세상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인연을 남기기도 했다. 등 뒤에서 낯선 남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그러나 내 마음 한가운데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30년 만에 열매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직원은 서둘러 손수건을 건네며 속삭였다. 선생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경찰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단단히 붙잡혔다. 아들의 압박, 중개인의 협박, 집주인의 위협, 모두가 여전히 나를 조였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앞에 선한 사람이 나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째깍.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다. 곧 무언가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통장을 다시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지연아. 나는 널 기억한다. 너는 내 제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이다. 은행 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심장은 여전히 귀에서 울렸다. 등 뒤에서 낯선 남자들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찔렀다. 나는 두 손으로 통장을 꼭 쥐며 숨을 죽였다. 직원 지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호했다. 곧 뭔가가 일어난다는 신호 같았다. 그때였다. 은행 정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달랐다. 그들은 똑바로 안쪽을 향해 걸어왔다. 내 등 뒤에 있던 남자들이 순간 몸을 움찔했다. 나는 핸드폰 검은 화면을 통해 반사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에 당황과 초조가 번졌다. 마치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마주한 듯했다. 직원은 내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선생님, 경찰이에요. 이제 곧 끝나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올게 온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동시에 내가 기다리던 구원의 순간이었다. 남자 하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댔다. 다른 남자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도망칠 길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일반 고객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남자들의 양팔을 붙잡았다. 무슨 짓입니까? 남자들이 소리쳤다. 억울하다는 듯 발버둥쳤다.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금융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은행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다른 고객들이 놀라서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엄마는 허겁지겁 출구로 향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내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내 뒤를 따라다니던 남자들이 경찰에 의해 제압되고 있었다. 직원 지연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 경찰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우리가 왔으니 안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온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 중개인의 협박, 집주인의 위협, 모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들은 계속 발버둥쳤다. 이건 오해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나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단호하게 끌어냈다. 직원 지연은 내 옆으로 와서 내 어깨를 붙잡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지현아, 정말 내가 나를 구했구나.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웃었다. 선생님,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였어요. 그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은행 안의 소란이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내 앞에는 오직 지연의 얼굴만 보였다. 경찰은 범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은행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다른 고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순간 은행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공기, 그리고 작은 희망의 기운. 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내 옆에 직원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경찰 중 한 명이 다시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등 뒤에서 들리던 위협의 시선은 사라졌다. 이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시선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8천만 원은 지켜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도 지켜졌다. 내 눈은 다시 눈물로 흐려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연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 덕분에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 덕분에 나는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나는 경찰차에 올라탔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연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 온기가 나를 조금 진정시켰다. 차는 곧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나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복도와 회색 벽이 눈에 들어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조사실로 안내받아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와 철제 책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내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다. 잠시 후 중년의 수사관이 들어왔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금융범죄 전담팀 이상준 수사관입니다.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목은 여전히 메어 있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수사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세 계약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금융범죄 집단의 소행입니다. 가짜 집주의, 바지 중개의, 위조된 계약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아들의 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이 이토록 위험한 덫이었다니. 내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수사관은 또 다른 문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달간 같은 수법으로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5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노부모였고 자식의 집을 마련해 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 말은 곧 나 역시 같은 운명이 될 뻔했다는 뜻이었다. 8천만 원이 날아가고 아들의 꿈도 산산조각 날 뻔했다. 수사관은 사진을 꺼냈다. 거기에는 내가 은행 안에서 마주친 남자들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6개월 전부터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디데이였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행에 온 것도 그들의 함정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경찰은 증거를 놓쳤을 것이고 나는 모든 걸 잃었을 것이다. 수사관은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용감히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버틴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버팀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지연이 옆에서 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수사관은 또 다른 문서를 펼쳤다. 여기 보시면 위조된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주인 이름도 가짜였고 주소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지 중개인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치를 떨었다. 서류는 정교했고 겉보기에 완벽했다. 그러나 그 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조금만 덜 꼼꼼했다면 나는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수사관은 설명을 이어갔다. 범인들은 보통 2가지 패턴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오늘처럼 전세 대출을 이용한 송금 사기, 다른 하나는 가계약을 미끼로 한 당일 현금 인출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자녀를 돕고자 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위해 움직였던 내 발걸음이 이토록 큰 덫에 걸릴 뻔했다니.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고 대면 검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겠다. 내 아들에게도 꼭 알려주겠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범죄자들은 잡혔고 내 곁에는 지연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나는 큰 배신을 당할 뻔했다. 그러나 동시에 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들이 들어왔다.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아들은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나 때문이지. 내가 집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송금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너를 탓할 수 없어. 나도 믿었으니까. 나도 서두르려 했으니까. 그러나 아들의 눈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 꿈을 돕고 싶었던 것뿐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다. 아들아, 엄마가 널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뭘 원하든 엄마는 다 해주고 싶었어. 그게 엄마 마음이야. 아들은 눈물을 삼켰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지킬 거야. 내가 더 이상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오늘처럼 엄마 혼자 무서운 상황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눈물이 터졌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웠다. 수사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 이번 일은 범죄 조직이 치밀하게 짠 계획입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 분이 용감히 버텨주셔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안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정말 무서웠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정말로 무서웠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이제는 괜찮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말자. 서로 꼭 확인하고 서두르지 말고 항상 함께 상의하자.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약속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결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같이 결정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자. 우리 둘 다 더 강해지자. 사람을 쉽게 믿지 말자. 서류와 절차를 꼭 확인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믿자. 아들은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내 어깨도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울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우리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배신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다.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무너질 뻔했지만 또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됐다. 조사실을 나서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진정되고 있었다. 아들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 온기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은행에서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비상 버튼, 쪽지, 검은 화면에 비친 낯선 남자들, 그리고 지연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만약 내가 확인하지 않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면 8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만이 아니라 내 삶도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가족이라도, 지인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확인하지 않고 믿으면 위험하다는 것.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면 돼. 우리 둘 다 배운 거야. 앞으로는 더 신중해지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첫째, 어떤 계약도 반드시 공식 절차를 확인한다. 둘째, 전화나 메시지만으로는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 셋째, 항상 되면 검증과 교차 확인을 거친다. 넷째,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가족끼리 중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 5가지를 나는 평생 지킬 것이다. 나는 또한 깨달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늘 경찰이 보여준 피해자들의 기록, 나와 같은 부모들, 자식을 돕겠다는 마음을 이용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눈물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처럼 속을 뻔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경로당 모임에서도 반드시 오늘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길이다. 나는 지연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제자. 내가 몰래 내어주었던 작은 손길이 30년 뒤 이렇게 큰 은혜가 되어 돌아왔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나는 오늘 다시 깨달았다. 삶은 배신도 주지만 동시에 구원도 준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연에게 지켜지기도 한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했다. 아들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자.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함께 지킨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정리했다. 돈은 소중하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와 신뢰와 사람이다. 오늘 나는 배신 속에서 진짜 신뢰를 발견했고 위기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압구정 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거리였지만 내 눈에는 달라 보였다. 가로수 잎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달라졌다. 나는 이제 같은 길을 다른 시선으로 걸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확인, 전화, 대면, 검증, 에스크로 사용, 가족과 정보 공유. 이 4가지가 내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배신을 당할 뻔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나와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다.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삶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설렘이 있었다. 은행 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에서 지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내게 인사했다. 선생님, 오셨네요. 나는 눈가가 젖었다. 나는 작은 화분과 편지를 내밀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다 잃을 뻔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나는 화분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우리는 잠시 상담실로 들어갔다. 조용한 공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전 작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혼자 운동장을 돌던 아이, 책상 속 낡은 연필 하나로 버티던 아이, 내가 준 작은 편지 한 장의 힘을 얻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나를 구하는 은인이 되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달라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지연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앞으로는 제가 매달 직접 도와드릴게요. 통장 정리도, 계좌 확인도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선생님과 제자,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났다. 은행을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길가의 가로수 잎이 반짝였다. 사람들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 보였다. 나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 확인, 전화, 대면, 검증, 에스크로 사용, 가족과 정보 공유. 이 네 가지는 내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친절이 큰 인연이 된다는 사실. 나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다녀오셨어.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그리고 더 단단히 서로를 지키리라. 밤이 찾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잠들 수 있었다. 나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곁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인연도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안전하게 지키자. 그리고 작은 친절을 나누자. 그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